저는 올해 62살, 평생을 시장 한쪽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8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제 딸아이가 마침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섰습니다. 얌전하고 속 깊은 제 딸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품을 떠나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꾸린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냥 대견하다가도 금세 마음 한구석이 탕 비는 것처럼 허전해지곤 합니다. 아마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이 다 똑같겠죠? 하지만 딸을 시집 보내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했던 그 순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 가족이 그 행복한 날을 맞이하기 직전 저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잔잔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28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남편과 서로의 아끼는 마음만은 부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다 쉽게 갖는 아이가 저희에게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좋다는 약은 다 지어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제가 아이를 갖기 힘든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스산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우고 있는데 마침내 가게 문이 덜컹하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품에 낯선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아이 누구예요? 남편은 가게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밖에서 아이를 낳아왔다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너무나도 작은 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의 핏줄, 하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을 그리던 아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아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기의 체온이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기에게 은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평생 가슴에 묻고 가겠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가 거두어 제 친자식으로, 제 운명으로 품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이 된 아이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서러움도 딸아이를 키우는 고된 세월 속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기름때 찌든 반찬 가게에서 제 젊은 날은 전부 바쳐졌지만 저는 단 하루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게 딸린 단칸방에서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품에 안겨있던 그 작은 아기는 어느덧 어엿한 처녀가 되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 없이 참 바르고 예쁘게 자라줬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마음도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을 위해 평생을 모은 돈을 전부 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구석 낡은 금고 안에 닳고 다른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녀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으고 결혼 후에는 남편 몰래 쌈짓돈을 모아 한 푼 두 푼 채워 넣었던 제 인생이 담긴 통장이었죠. 저는 결혼 준비로 한창인 딸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통장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은지 네 결혼 자금에 보태 써라. 엄마가 가진 건 이게 전부다. 통장을 받아든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수천만 원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딸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받아?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나 괜찮아 엄마.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할 수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세상 어느 엄마가 딸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니.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노후 대책이야. 그러니 군말 말고 받아. 저는 딸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개어 통장을 꾹 쥐어줬습니다. 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28년 전 그날 제 딸을 품에 안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몸에 조금씩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고 가끔씩은 속이 울렁거리며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평생을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고 무거운 솥을 나르며 살아온 제 몸뚱이가 성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나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까진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든든한 엄마의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게에서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밤에는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챈 딸이 걱정스럽게 물어올 때면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나 보다.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서 큰일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딸 몰래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친 의사는 표정을 굳히며 당장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며칠 뒤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를 받은 날 의사는 제게 심장 판막 질환이라는 낯선 병명을 알려줬습니다. 판막이 거의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술만 잘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특히 어머님께는 회복이 빠른 가슴을 열지 않고 혈관으로 시술하는 새로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수술비만 수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뇨. 평생 반찬 가게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은 이미 제 인생의 전부인 딸의 결혼 자금으로 전부 내어준 뒤였습니다. 제 통장에는 가게 월세 내고 나면 빠듯할 정도의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제 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제 딸에게 애미 심장이 아프니 수술비 수천만 원을 도로 내놓으라고 어떻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의사에게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딸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제 가슴에만 묻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의 행복을 망칠 순 없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병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딸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늘 제 곁에서 쫑알쫑알 이야기꽃을 피우던 아이가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배를 잡고 웃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두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행동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친구 좀 만나고 있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라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밤늦게 지친 얼굴로 들어와서는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혹시 내가 아픈 걸 눈치챈 건가?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애미의 얼굴을 딸이 못 알아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병 때문에 저렇게 속을 썩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딸에게 못할 짓을 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 일부러 더 밝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병원 한 번 더 다녀왔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약만 잘 먹으면 된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 딸이라면 정말이야 엄마? 하며 제 손을 잡고 안절부절 못했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저 멍하니 허공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제 얼굴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은 그렇게나 기다리던 결혼준비 이야기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식장 드레스 고르러 엄마랑 같이 가자 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해도 딸은 그날 선약 있어 라며 거절했죠. 제 건강도 자신의 결혼도 세상 모든 일에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마치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천천히 지워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엄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는 차마 말 못할 아주 무겁고 어두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만 같아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왜 저렇게 변해버렸는지 온갖 상상을 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 어린 물음에도 딸은 입을 굳게 닫고 남편 역시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곧 결혼할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라며 딸의 편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딸은 그날도 친한 언니 좀 만나고 올게 라며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소파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에서 띵 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봤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발신자는 라운 컨벤션 웨딩홀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은지님, 상견례 예약 확정 안내 8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12층 매화룸 문의 02-555-1234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상견례, 제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그 상견례가 저 모르게 바로 내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지난 몇 주간 절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잦은 외출과 끝없는 거짓말들, 제 건강에도 자신의 결혼에도 무심했던 그 차가운 태도, 그리고 곧 결혼할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라며 딸을 감싸고 돌던 남편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비밀스러운 상견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걱정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제 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자신들의 계획에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제외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28년, 제 청춘을 전부 바쳐 키운 딸이 제 남편과 한통속이 되어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남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나만 빼놓고 내일 상견례를 한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잠결에 문자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게 아니고 은지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입도 뻥끗 안 했어? 날 아주 바보로 만들었구나. 제 고함에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딸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남편과 딸이 저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툭 하고 끊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추궁한 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딸이 돌아오면 전부 물어봐야겠다고, 대체 이 어미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밤늦게서야 딸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런 딸을 마주했습니다.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안 자고 있었어? 그래, 너 기다렸다. 앉아봐라. 오늘은 얘기 좀 해야겠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딸은 제 앞에 마주 앉았지만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낮게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 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고? 제 추궁에 딸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딸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다 미안해. 그리고 내일 상견례 엄만 오지 마. 믿을 수 없는 말이 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며 마치 외운 대사를 읊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은 엄마 말고 다른 분이 오실 거야. 다른 분. 그 한마디에 지난 28년간 억지로 잊고 살았던 제 남편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의 친엄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의 모든 이상 행동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몰래 밖을 나돌았던 것도, 제게 차갑게 굴었던 것도 전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네 친엄마구나. 그 여자 만났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엄마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제 말에 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침묵과 눈물이 제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 모르게 내 딸을 만나 뒤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내 딸을 구워 삶았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28년 키워준 이 애미는 버리기로 마음먹었어? 저는 결국 딸의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딸은 맞은 뺨을 감싸쥔 채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녀는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딸이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전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서 제 귀에는 딸의 흐느낌과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28년, 제 청춘과 맞바꾼 그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에는 딸의 텅 빈 눈동자와 남편의 비겁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독이 묻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의 기쁨, 운동의 날 목이 터져라 제 딸을 응원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방 근처에도 오지 않고 말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 역시 제 눈치를 보며 아침밥도 거른 채 출근해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 가서 무엇을 어쩔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진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것. 내 딸을 빼앗아간 그 여자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드는 심정으로 저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제 옷장에서 가장 반듯하고 값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어제 남편의 문자에서 봤던 그 호텔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연인들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저 풍경 속에 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에 저와 제 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뚜벅뚜벅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약된 장소인 12층 매화룸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저 혼자 남겨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12층에 도착하고 저는 일부러 또각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발소리를 죽여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 멀리 매화룸이라는 단정한 명패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굳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는 저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8년간의 세월이 저 웃음소리 하나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고도 노크도 없이 그저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문의 소음과 함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긴 테이블,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점잖은 부부, 아마도 사돈댁 어른들이겠죠? 제 남편 그리고 제 딸, 모두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석,
당연히 저의 자리여야 했을 그곳에 생전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거만한지 마치 이곳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미소는 마치 네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간, 제 남편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사돈될 양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죠. 제 모든 신경은 제 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제 딸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우아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제 딸을 향해 아주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리 와 보렴. 약속했던 거다. 여자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누가 봐도 돈 봉투였습니다. 툭하고 테이블 위에 놓이는 그 가벼운 소리가 제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내 딸이 그렇게 변했던 이유가, 나를 그렇게 차갑게 밀어냈던 이유가 전부 저 돈 때문이었구나.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 28년의 사랑,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바로 저 흰 봉투 하나였던 겁니다. 제 딸은 저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화려한 음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저를 배신한 대가로 테이블 위에 놓인 저 끔찍한 돈 봉투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깨달음이 제 머리를 스치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심장이 거대한 손이 꽉 쥐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고 바늘 수백 개가 한꺼번에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어머, 왜 그러세요? 저를 향한 남편과 사돈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겨우 벙긋거리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 산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여기서만은 저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시야 가장자리부터 까만 점들이 피어오르더니 점점 제 세상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이 어지럽게 번져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눈은 본능적으로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딸, 제 평생을 바쳤던 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네가... 마음속으론 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손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하는 딸의 비명이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딸의 배신과 제 남편의 기만으로 가득 찬 그 차가운 방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이 완전히 까맣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요? 귓가에 일정한 간격으로 삑삑거리는 기계음 소리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처음 봤던 것은 낯선 무늬가 새겨진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에서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고 팔에는 차가운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인 모양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하얀 돈봉투뿐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제 손을 와락 붙잡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의사 선생님, 여기 저희 엄마 깨어났어요! 고개를 돌리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하얗게 질린 남편과 어쩔 줄 몰라하며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예비 사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커튼을 보니 응급실의 작은 침대인 듯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내가 죽일 년이야.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병원 다녀온 날 내가 서랍에서 진단서를 봤어. 심장이 아프다는 거, 수술해야 한다는 거 다 봐버렸어, 엄마. 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작은 아이는 혼자서 그 모든 비밀을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웃음기가 사라지고 밤마다 잠을 설쳤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수술비가 없어서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줬던 그 돈이 엄마 수술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죽고만 싶었어.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찾아왔어. 엄마 아픈 거, 우리 돈 없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내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 자긴 이제 부자라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근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체면이래. 사돈댁에 나를 자기 딸이라고 소개해서 뻐기고 싶은데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어. 자기가 나를 버린 건 다 가난 때문이었으니까 이제 와서 돈으로라도 엄마 노릇 한번 해보는 게 뭐가 나쁘냐고. 오히려 이게 나한테 속지 않은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던 예비사위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진 돈은 전부 신혼집 보증금이랑 예식장 계약금으로 묶여 있었어요. 당장 그걸 뺄 수도 없고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며칠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당장 수술이 급한데 저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가버릴까봐 은지가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잦은 외출과 어두운 표정은 배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에미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난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나중에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생각했어. 엄마한테 나쁜 년이라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좋으니까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하고 싶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엄마.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뒤로는 그 여자랑 연락하는 내가 너무 끔찍해서. 그래도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한 거야. 상처 줘서라도 엄마를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 어린 것이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는 거래를 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딸이 그 더러운 돈을 받기 위해 그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그 순간을 상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그 여자가 줬던 그 돈, 내 결혼자금이 아니라 엄마 수술비였어. 딸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딸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던 그늘진 얼굴, 밤늦게 지쳐서 들어오던 모습,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위태로운 어깨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배신과 기만의 증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저를 속이기 위해 괴로워했던 얼굴이 아니라 제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피말렸던 얼굴이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딸이 나를 버리려 한다고만 나를 배신한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특히나 며칠 전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자고 조르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딸의 속도 모르고 웨딩드레스 타령이나 하고 있었다니. 딸이 선약 있어 라며 거절했을 때 저는 서운함에 입을 내밀었지만 제 딸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 딸의 뺨을 때리고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살리려고 지옥을 혼자 걷고 있는 동안 전 그런 딸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혼자 분노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깊은 속도 모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준 제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어미였습니다. 배신감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딸의 뜨거운 눈물에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어미라는 끔찍한 깨달음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남편을 원방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나쁜 엄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내 딸을 사랑한다고,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오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혼자서 어떤 지옥을 걷고 있는지, 그 발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겁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여전히 제 손을 붙잡고 우는 딸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딸의 얼굴이 보였죠. 28년 전 제 품에 처음 안겼던 그 갓난아기의 얼굴 위로 지금 제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젖은 뺨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제 입에서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죠. 바보 같은 것, 이 멍청한 거사.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저는 우는 딸을 힘껏 끌어안았죠. 너무나 작고 가녀린 어깨. 제 딸은 그 작은 어깨로 애미의 목숨값이라는 그 무겁고 끔찍한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겁니다. 그걸 왜 혼자 짊어졌어? 애미한테 말을 했어야지. 돈이 없으면 같이 굶고 아프면 같이 아파야 그게 가족이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혼자 했어?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무서웠어. 엄마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딸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뭐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만든 내가 잘못했지. 널 의심하고 원망한 이 못난 애미가 죄인이지.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다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드니 방 안쪽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슬픔과 함께 묻어뒀던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부추겨 안치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모르면 당신이라도 딸을 말렸어야지. 어떻게 아비라는 사람이 돼서 딸이 저런 끔찍한 거래를 하도록 내버려둬?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은지가 하도 간절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는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 역시 지난 세월을 죄인으로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때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던 예비사위가 제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처를 잘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하네. 결혼을 앞두고 이게 무슨 꼴인지. 자네도 많이 당황했을 거야. 사돈 어르신들한테도 정말 못난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하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비사위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은지 씨는 이제 제 사람이고 어머님도 제 어머님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힘든 일은 같이 겪는 게 당연합니다. 그 듬직하고 따뜻한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딸이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그 밤 이후 며칠이 지나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겨우 알게 된 딸의 진심과 예비사위의 듬직한 위로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자 어느새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서로를 원망하는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장 눈앞에 닥친 수천만 원이라는 병원비와 막막한 현실의 무게가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무겁고도 막막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비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저를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면 그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는 단호했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면서요. 결국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저희 집에서 사돈댁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 상견례 날 봤던 점잖은 두 분과 예비사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까지. 사돈 어른들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제가 내어드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부인, 그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타까운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에게 모든 이야기 다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라가 은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사부인의 수술비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저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어른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어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가진 것이 많진 않습니다만 급한 불은 꺼야지요. 저희가 가진 여유 자금에서 먼저 이만큼 보태겠습니다. 수술 예약금으로라도 먼저 쓰십시오. 그리고는 옆에 앉은 예비사위와 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들 신혼집 계약금 문제 말인데 마침 아는 지인이랑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막역한 사이라 제가 잘 이야기해서 위약금 없이 곧 바로 뺄 수 있도록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돈도 찾아서 보태면 수술비는 충분할 겁니다. 저는 눈앞의 봉투와 사돈 어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흩어질 뻔했던 우리 가족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분들의 크고 깊은 마음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수술비가 온전히 마련되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굴레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돈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이 돌아가신 뒤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제 수술비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보다 제 딸과 저,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아들이 될 사위까지 우리가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죠. 바로 제 딸의 진심을 돈으로 사려 했던 그 여자, 딸의 친엄마였습니다. 저는 딸과 예비사위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가려고 한다. 제 말에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 꼭 만나야겠어? 다신 그 여자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가 그 여자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네 가치가 그깟 돈 몇 푼짜리가 아니라는 걸 이 엄마가 똑똑히 보여주고 와야겠다. 그래야 내 속에 맺힌 화가 풀릴 것 같아. 제 단호한 말에 예비사위가 제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가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자.
이제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곁에 있을게.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그 여자가 알려줬다는 주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빌라들이 즐비한 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곳에 살면서 제 딸에겐 돈으로 엄마 노릇을 사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상견례 날 봤던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셋을 보고도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거실은 평생을 기름때 묻은 반찬 가게에서 살아온 제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들이야? 혹시 돈이 더 필요해서 온 건가? 하긴 수술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지. 앉아들.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 물론 내가 원하는 조건과 맞아야겠지만. 여자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에 제 옆에 서 있던 딸이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 당신 돈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엄만 평생 나를 키워준 우리 엄마 단 한 사람뿐이니까요. 딸의 단호한 말에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제 딸에게 전해주던 그 흰 봉투를 여자의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속죄라는 건가요?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고 돈으로 엄마 노릇을 하는 게? 당신이 버린 내 딸 내가 28년간 피눈물로 키웠어요. 당신이 돈으로 세월을 사는 동안 난 내 청춘을 바쳐 내 딸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돈으로 내 딸을 흔들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자를 똑바로 쏘아보며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내 딸의 진심은 당신 돈 따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당신이 버린 과거 속이니까. 제 말이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여자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따스한 햇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남편의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제 딸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 가장 든든한 내 딸과 곧 진짜 아들이 되어줄 예비사위가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딸과 예비사위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예전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세상 가장 든든한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어머님, 저희가 기도 많이 할게요. 금방 끝나실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의식 너머로 제 이름을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딸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대.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온몸이 쑤시고 아파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딸은 제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제가 깰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예비사위는 이제 정말 제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매일같이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와 제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제 다리를 주물러주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사돈 어른들까지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쾌유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저는 곤히 잠든 딸과 그 옆 의자에 불편하게 기대어 졸고 있는 예비 사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 수술이 고친 것은 제 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고 상처 입었던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어쩌면 이 시련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딸의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제 딸보다도 더 설레는 마음으로 미용실에 앉아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이 마치 천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전 낡은 포대기에 쌓여 제게 처음 왔던 그 작은 아기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 모진 세월의 아픔과 서름이 전부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딸이 거울 속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곱다. 네가 더 곱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저는 딸의 머리 위로 하얀 면사포를 씌워주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영 서로를 마주보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웃으며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엄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고마운 진짜 내 엄마야.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 같은 거라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딸이라서 엄만 평생이 행복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잠시 후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눈부신 조명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길을 제 딸은 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은 다른 여자였을지 몰라도 제 딸을 이 세상에 살게 한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딸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제게는 지난 28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제 아들이 된 듬직한 사위가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돈 어른들께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사위의 손에 건네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 자네한테 맡기겠네. 부디 행복하게 해주게.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이제는 한 쌍의 부부가 된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세상 가장 예쁜 딸과 그 딸을 지켜줄 듬직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반찬 가게 문을 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정성껏 만든 밑반찬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이들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수술비로 신혼집 계약금을 써버린 탓에 딸과 사위는 계획보다 작은 빌라의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그 사실이 늘 가슴에 미안함으로 남아 있었지만 정작 딸과 사위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작은 빌라의 문을 열자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제 딸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집안은 평수가 작아 아담했지만 두 아이의 손길이 닿은 듯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아기자기했습니다. 벽에는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가론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넓고 좋은 집보다도 아늑하고 따뜻한 진짜 사람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시장하시죠? 저희가 솜씨 좀 부려봤습니다. 사위는 어느새 제 겉옷을 받아들고는 저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좁아서 어떡해. 불편하지? 아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너희 둘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니 여기가 대궐이다 대궐. 제 말에 딸과 사위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사위는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고 딸은 그런 사위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저는 그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이란 것이 꼭 피를 나눠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위로가 되어줬던 사위, 그리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묵묵히 제 곁을 지키는 남편까지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아프고 조금 더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그 어떤 피보다도 진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날 딸의 집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에는 예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날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